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00만 원입니다. 주가가 100만 원을 넘는 주식을 우리 증시에서는 소위 황제주라고 합니다. 현재 한 주에 260만 원대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황제주는 사실 몇 종목 안 되는데요. 그런데 하루에 가격이 200만 원씩 오르고 내리는 그런 투자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가상화폐의 일종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한 개에 $10,000를 넘어섰던 비트코인이 밤사이에 $11,000까지 치솟았다가 또 곧바로 $2,000 이상 떨어지는, 그래서 한순간에 200만 원 이상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는 한 개당 $1, 약 1,000원으로 출범했던, 시작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는 하루에 200만 원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참 그야말로 변동성이 엄청나지요. 그래서 역사적인 투기 사례로 꼽혔던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나 18세기 영국에서 발생한 남해 회사 주식 거품 등의 이 비트코인이 비견되고 있기도 한데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은 이 남해 회사 주식에 당시에 투자했다가 지금 돈으로 33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날렸답니다. 이렇게 투자해서 처참한 실패를 맛본 후에 이 과학자가 남긴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별들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측정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더라. 이 300년 전에 투자에 실패했던 유명한 과학자가 남긴 이 말, 아마 오늘도 요즘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조금 전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6년 5개월 만에 드디어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는 건데요. 금리를 올리는 배경은 뭐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오르게 될지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전세 들어갈 때 집주인이 이미 받은 대출이 있을 경우엔 감액 등기라는 걸 꼭 하라고 하던데 그건 또 뭡니까? 이런 질문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릉시 지역에 건조종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야외에서 불이 잘 붙는 물질들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1월 30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은행이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6년여 만에 금리를 올리기로 한 배경은 뭐고 앞으로 금리가 계속 얼마나 오를지, 오르면 언제까지 오를지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평소에는 저희가 뉴스 따라잡기를 먼저 진행해드리는데요. 잠시 후에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가 곧 열리기 때문에 만약 그 시간에 채권시장 전문가를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서 오늘은 NH투자증권 박종현 채권팀장을 전화로 먼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 팀장께서도 금리 올릴 걸로 예상을 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더군요. 네, 일단 컨센서스는 대부분 좀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가끔 그런 얘기 들으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금통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네. 밖에서 예상을 합니까? 일단 뭐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변경할 때는 이른바 이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채권시장에는 종사자들은 그 커뮤니케이션에 좀 더 이제 민감하게 와치를 하겠죠. 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지난번 이 10월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 결정이 났지만 한 명의 위원이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남겼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러한 뭐 소수 의견이라던가 또 총재가 어느 그 뭐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는 거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 그동안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다 이런 신호를 꾸준히 주고 있었다 이렇게 네. 좀 평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한 달 전쯤에 했을 때도 그래도 대다수가 금리 더 이상 올리지 말자는 쪽이었는데 한 분을 제외하고는. 네네. 그런데 한 달 만에 다들 돌아서서 이제 올릴 것이라고 하는 게 수시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합니까? 한국은행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명의 소수 의견은 네. 사실상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우세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금리 동결 결정을 해왔지만 이제는 금리 인상 쪽으로 우리 한국은행의 시각이 변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시사했던 시그널의 하나의 어떤 일부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건 왜 올렸다고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현재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25로 이제 역대 최저 수준이었는데 결국 이제 이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는 모든 금리 체계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현재 낮은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경제 여건에 바람직하냐 아니면 오히려 뭐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크냐 항상 이 정책은 득과 실을 이제 고민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해 보면은 한 3% 초반 정도까지 해서 이른바 잠재 성장률을 좀 회복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렇게 경기 여건이 이제는 이제 침체에서 빠져나와서 조금 회복세로 가는 상태에서는 금리 수준도 그에 걸맞게 어느 정도는 조금 올려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환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 이제 영양제 놔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건강을 되찾으면 영양제를 더 놓을 필요는 없죠. 오히려 영양제 넣는 게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 완화의 폭을 조금 줄여주는 이런 차원이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건강하도록 계속 영양제 주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금리를 좀 더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어떤 네네.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뭐 뭐든지 과하면 뭐 부족함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말처럼 예. 뭐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인 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경기 여건이 이미 충분히 성숙되고 회복되고 있는데 계속 낮은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이 자원의 배분상에서 이른바 이 위험 선호적인 현상이 좀 더 투기화되는 성격들이 강해지고요. 네. 또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한다라는 거는 돈이 시중에 넘쳐나는 거니까 이제 이른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특히 또 최근에는 이제 자산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 압력. 요즘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들썩이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경기 여건에 맞게 통화 정책도 극단적인 완화를 갖다가 또 완화폭을 좀 줄였다가 내로는 긴축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조절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사실 물가는 뭐 많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 비교하면 네, 그렇죠. 주가나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게 이게 저금리의 부작용이라고 판단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리기 시작했으면 언제까지 얼마 정도 올릴 거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시장에서 딱 컨센서스가 형성된 건 아닌데 사실 이제 요번에 금리 올린 것 중에 대외 변수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결국은 미국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 인상이 지금 확실시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 기준금리가 이제 역전이 되게 되는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얘기는 향후에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수준과 속도에 있어서 결국은 미국의 통화 정책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다. 우리도.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중요한데 지금 예상으로는 요번에 12월에 금리 올리고 내년도에도 뭐 적어도 2번 내지는 3번 정도까지도 이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걸로 예상이 되어요. 3번 올린다면 0.25%포인트씩 3번입니까? 그렇죠. 예. 뭐 기본적으로 금리 변경 단위는 거의 25bp를 지금 예.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100bp 정도 내년 말까지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를 다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일부는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한국 경제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가 지금 뭐 높은 상황도 아니고 경기가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불안 요인이 남아 있고 또 최근에 뭐 북한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원화 가치가 매우 빠르게 절상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다 쫓아가지는 않고 우리는 한 절반 정도 쫓아가지 않겠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번 달에 인상 조금 오늘 했고 다음번 인상은 내년도 한 하반기 정도. 네. 그리고 내후년도 초에 가서 한 번 더 해서 요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3번 내지는 많으면 4번 정도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향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얼마나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느냐에 많이 달려 있고 네. 미국만큼 그런 폭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 예상하다 보면 한 앞으로 한 1, 2년 사이에 2번 정도 더 올릴 것 같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죠. 두 번 더 올리면 지금보다 0.5%포인트 정도가 더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대략 기준금리가 2%에서 한 2.25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요번 인상 사이클에 좀 고점이 형성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말은 앞으로 1, 2년 동안 경기가 계속 지금처럼 조금씩 좋아지는, 미국이 특히 그런 상황을 가정한 건데 네네. 앞으로 2년 후에 미국 경기가 좋을지 나쁠지를 어떻게 예상합니까? 일단은 뭐 중앙은행도 이제 경기 전망 하에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이게 정해진 수순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도중에 진행되다가 경기 여건이 나빠진다. 그러면 뭐 금리 인상도 늦춰지거나 오히려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네. 현재 주어진 정보 하에서의 전망으로는 이 글로벌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에 이 경기 회복에 이제 국면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 네. 그동안 낮았던 물가 수준도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비춰봤었을 때는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으나 현재 금리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금리를 좀 올려놔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내년도 경기 전망이 뭐 약간 좀 갈리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한다라는 거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했었을 때 현재의 기준금리는 뭐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은 올려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궁금한 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 그 자체가 아니라 예를 들면 네.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혹은 예금을 하시려고 하면 나한테 주는 이자 혹은 내가 내야 되는 대출 이자 이런 게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서 자꾸 들여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른바 시중금리라고 하는 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금에서야 이제 6년 만에 처음 올렸는데요. 시중금리는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말은 기준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가만히 두든 관계없이 시중금리는 혼자서 움직인다는 뜻인데 그럼 앞으로는 내 대출금리 혹은 내 예금금리는 어떻게 움직일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래도 기준금리 따라 움직입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제 기준금리하고 시중금리의 관계가 1대1의 대응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의 조정은 어쨌든 정해져 있는 이 정책 변경 회의 때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다음번 회의 날까지는 바뀌지는 않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향후에 금리가 올라갈 거다, 통화 정책이 바뀔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반영되기 때문에 네. 최근 두세 달간 시중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결국은 오늘 있을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동안 올라왔던 금리 수준이 이제 정당화되는 거죠. 아, 그동안 상승한 게 맞는 그림이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다음번 금리 인상 시점은 언제냐 또 얼마나 올릴 거냐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저희는 그 다음번 인상 시점을 일단은 뭐 내년도 한 3분기 정도에서 내년에는 한 번, 내후년에는 또 한 번 이렇게 낮은 상당히 느린 속도로의 금리 인상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 금리도 이미 오늘 금리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반영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조금은 이제 오히려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다음번 인상이 또 이제 눈에 다가올 때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럼 내년 여름이나 가을 무렵까지는 지금 현재 시중금리 수준이 비슷하게 유지될 거라고 봐도 무리는 없겠군요. 그렇죠. 일단 뭐 가을까지 너무 늦고요. 한 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뭐 현재 금리 수준에서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겠다. 초여름까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NH투자증권 박종현 채권팀장이었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문하나 씨가 전세를 들어갈 때 집주인이 먼저 받아놓은 대출이 있으면 그 대출금을 갚게 하고 감액 등기라고 하는 것도 꼭 하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 감액 등기는 또 뭡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살다 보면 사실 큰 욕심만 안 부리면 큰 사기를 당할 일도 사실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이게 단 하나 예외가 있는 게 바로 전세입니다. 내가 욕심 부린 것도 없는데 어쩌다 보면 세입자의 거의 전 재산인 전세금을 날릴 수도 있어서 이게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꼭 하고 확정일자 도장 꼭 받고 그리고 실제로 이사가서 살면 내 전세금은 나라에서 보장해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 조심하실 게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집주인이 먼저 받은 대출이 있었을 경우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런 집에 전세 들어가기가 불안하니까 제 전세금 받으셔서 그냥 써버리지 마시고 꼭 이 돈으로 먼저 빌리신 은행 대출 갚으세요. 이렇게 계약서에 꼭 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챙겨봐야 되는 게 집주인이 실제로 돈을 갚는지 그리고 감액 등기까지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면 은행은 그 집에 1억 원의 근저당 설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집의 등기부에 근저당 1억 원 이렇게 써놓는 건데요. 집을 인질로 받고 돈을 빌려준 거니까 마치 그 인질 이마에다가 빨간 글씨로 이 집은 은행에서 돈 1억 원 빌려갔다 이렇게 써놓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돈을 일부 갚으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갚으면 등기부 등본에 빌려간 돈 1억 원이라고 써놓은 걸 지우고 다시 빌려간 돈 5천만 원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당연히. 이걸 감액 등기라고 하고요. 만약 1억 원을 다 갚았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빌려간 돈 1억 원이라고 써놓은 걸 다 지우고 찍찍 긋고 다 갚았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걸 말소 등기라고 하는데 이 감액 등기나 말소 등기는 돈 갚는다고 은행이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돈 빌린 사람이 한 5, 6만 원 정도 비용을 내야 그걸 지워줍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대부분 이런 거 잘 안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돈 갚기만 하고. 그래서 세입자는 꼭 등기부 등본에 그게 지워져 있는지 감액 등기나 말소 등기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거 확인 안 하고 감액 등기나 말소 등기가 안 되면 최악의 경우에 집주인께서 오늘은 돈을 다 갚고 내일 다시 은행 가서 그 말소되지 않은 그 근저당을 근거로 어제 갚은 돈만큼 또 다시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빌려가면 전세로 들어오신 세입자는 여전히 은행보다 후순위가 돼서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집주인한테 돈 주면서 이 돈으로 대출 꼭 끄세요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돈 갚는 것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감액 등기나 말소 등기까지 마친 걸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등기부 등본 떼어보시면 이게 확인이 됩니다. 요즘 전셋집 들어가는 요령 중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경제 뉴스 따라잡기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좀 늦게 시작했네요. 네. 앞에 인터뷰 때문에. 정부가 취약층 보호 차원에서 장기 소액 연체자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군요. 어떤 내용이에요? 1,000만 원 이하 금액을 10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네. 심사를 거쳐서 정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이들의 빚을 탕감해주겠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걸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지금 159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빚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오랫동안 이 소액연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기준일이 지난달 말일 그러니까 10월 31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으로 돌리면 2007년 10월 31일 이전에 빚을 졌고 네. 이 빚의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이 되겠고요. 내년 2월부터 이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자료 등을 통해서 소득과 재산을 이제 심사를 해서 네. 상환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 빚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원래 빚의 규모, 그러니까 원금의 규모는 지금 6조 2천억 원 정도다 이렇게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10년 넘게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계속 지고 못 갚고 또는 네네. 안 갚고 계신 분들인데 그렇죠. 정부가 살펴보니까 이분 명의에 재산도 없고 소득으로 봐서도 도저히 갚을 상황이 아니다. 이러면 면제해 주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재산도 없고 소득으로도 갚을 수 없으면 정부가 면제를 안 해줘도 어차피 이분들은 못 갚는 분들이니까 네네. 물리적으로 계속 이제 추심하지 말고 이분들은 그냥 면제해 주라 이런 뜻인데 문제는 이분들한테 그럼 돈 빌려줬던 사람들은 그 돈 어디서 받느냐는 문제인데요. 그냥 그렇죠. 그분들이 어차피 못 받을 돈이니 양보하세요 이런 구조입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빚이라는 게 은행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빚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채권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빚을 갚아야 될 권리라는 증서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2년, 3년이 지나고 만기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못 갚게 되면 이 채권 가격을 떨어뜨려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이거 손실 처리하고 못 받는 거니까 너네가 이거 한 50% 주고 사가서
원금의 한 60-70%만 회수하면 돈 벌 수 있잖아. 그렇게 하면 또 흔히 말하는 뭐 채권 추진업자들이나 뭐 이런 데에서 사가게 되거든요. 네. 이게 또 한 2-3년 지나면 야, 우리 이제 못 가졌으니까 이거 더 싸게 팔자. 그래서 또 가격을 낮춰서 팔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 지금 10년이 넘은 이런 장기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나 원금에 아니면 심하게는 1%가량으로 가격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100명 전화하면 한 명 받기도 어려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옷으로 얘기를 하면 백화점에서 팔던 물건이 1-2년 뒤에 아울렛으로 가고 아울렛에서 다시 정 안 팔리면 땡처리까지 가면서 가격이 90%까지 떨어지잖아요. 이런 네. 거하고 똑같거든요. 채권도.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6조 2천억 원이라는 금액은 원금 기준이고요. 이거를 완전히 소각해서 없애는 금액은 사실 그중에 한 10분의 1 이하일 것으로 보거든요. 네. 그럼 6,200억 원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낮은 알겠습니다. 금액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사들이느냐의 문제가 지금 좀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거를 것이죠. 돈 빌려준 분들한테 그냥 포기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돈 빌려준 분들, 즉 이제 차용증을 결국은 누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사고 팔더라도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분이 있을 테니 그렇죠. 그분한테 그 차용증 정부한테 파십시오 해서 사드린다는 뜻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부가 얘기한 게 국민행복기금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네. 신용회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10년 넘은 소액 채권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간 대부업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또 소액 채권이 있거든요. 이 두 개를 다 대상으로 159만 명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해서 비탄감을 해주겠다는 건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의 채권은 캠코에서 사들여서 심사를 해서 사들여서 네. 소각을 하겠다 그랬으니까 캠코가 가지고 있는 돈,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내어준 돈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돈으로 시중에서 빚 받으러 다니는 분들한테 그 서류 우리한테 다 파시오 해서 사간다는 거죠? 사가고 난 다음에 소각한다는 없애버린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간 부분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채권을 사들이는 기구를 만들고 네. 이 기구는 그럼 돈을 어디서 나느냐? 이거는 기부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이 기구를 특별하게 설립한 다음에 일반 대부업체나 이런 데에서 이 소액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국민행복기금, 네. 나라 돈으로 다 사들일 수 없어요? 민간 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겁니까? 사들일 수는 있죠. 사들일 수는 있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사들인다라고 하면 세금 써서 돈 안 갚는 사람들 이거 다 빚 없애주는 거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초 정부가 발표했을 때는 민간 특별기구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네. 이번에 대책이 나오면서 아마도 그런 논란을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 민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쪽의 특별기구를 만드는 쪽으로 아마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논란은 될 수 있지만 국가에서 판단해서 이분들은 돈 못 갚는 분들이고 어차피 국가가 복지로 생계를 지원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나라에서 나라 돈 들여서 이분들 채무도 탕감해 주겠다고 하면 그거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 그렇죠. 예, 하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으나 그걸 나라 돈으로 해야지 왜 또 민간에서 그거를. 그래서 그게 지금 좀 그렇습니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기구라는 데의 돈을 민간에 기부를 받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진짜로 기부일 것이냐 아니면 민간 기구들 금융사나 이런 데들 팔 비틀어 가지고 받는 돈일 것이냐 예. 결국에는 민간에게 이거 떠넘기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예. 이제 연말 지나고 나면 내년 초부터 주주총회들 많이 하실 텐데 네. 상장회사들 특히 섀도우 보팅이라고 하는 제도를 폐지하자 말자를 가지고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네, 제도예요? 그렇습니다. 이 섀도우 보팅이라는 게 상장사들은 워낙 이제 주주가 다 여러 명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총장에 잘 안 많죠. 나오시죠? 예. 예. 그래서 주주총회를 하면 이 소액 주주들은 주총회 잘 참가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섀도우 보팅이라는 제도는 의사결정을 위한 정족수 부족분으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주총에 참석하지 않는 주주들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주주 100명 중에 예. 10명이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찬성과 반대가 만약에 7대 3으로 나뉘었다 그러면 네. 안 나온 사람들도 7대 3으로 나눠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했다라고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온 분들만 가지고 결정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섀도우 보팅 제도를 활용을 해서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정적수 같은 걸 채워서 네. 의결들을 여러 가지를 해왔었는데 이 섀도우 보팅 제도가 폐지된다라고 하면 이 그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막 독려도 해야 되고 만약에 안 온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주총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몇 명 정도가 즉 전체 지분의 몇 % 정도가 주총에 참여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주총에서 보통 의결이라고 하는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체 주주의 25% 이상이 찬성하고 참석 주주의 50%가 참석하고 참석 주주의 50%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요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전체 주주의 25% 이상은 참석을 해야 된다는 4분의 1 이상은 거죠. 일단 주총장에 오셔야 되는 상황인데 일반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뭐 네. M&A라든지 더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알겠어요. 더 강화가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단 1%의 주주만 오더라도 그 나온 주주가 찬성하면 넘어가는 거였는데 예. 지금은 최소한 25% 이상 주주들의 의견이 직접 모여야 찬성이든 반대든 결정한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받자는 취지는 이해가 되나 네. 정말 주총장에 바빠서 안 오시면 어쩌냐 내지는 그런 고민은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게 2014년도부터 3년간 섀도우 보팅을 얼마나 이용했나라는 조사를 해보면요. 네. 주총 의결안건 한 6,200개 중에 73%가 보통 의결, 아까 일반 의결 기준으로 했을 때 섀도우 보팅이 없었다라면 의결을 못했다. 라는 이제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70% 정도가 섀도우 보팅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고 네. 그만큼 소액 주주들은 투자는 했을 때 의결권 행사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그대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못 하거나 아니면 특히 재무제표 승인 같은 걸 주주총회에서 못 받으면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심하면 그게 오래되면 상장 폐지 요건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네. 25% 이상의 주주가 직접 주총장에 물리적으로 나오세요 하면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으나 네. 요즘 뭐 인터넷 뱅킹도 하고 그렇죠. 모바일로 사람들 다 신원 확인 다 되는데 네. 전자 방식으로 투표하시도록 하면 집에서 휴대폰만 키면 찬성 반대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많이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보완책들이 같이 도입되면서 그러니까 예. 이런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고 이게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상장사들이 그나마 반대를 덜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상으로는 원래 2014년도에 이걸 3년 전에 이제 폐지를 하자라고 결정이 난 사안이고요. 네. 3년간의 유예를 뒀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준비합시다라고 했는데 이 3년 동안 사실 시간을 좀 허비하고 준비를 못한 상황인 거죠. 상장사들이 지금이라도 전자투표 도입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본인들이. 그렇습니다. 뭐 그럼 그렇게 해보지 왜 그거는 안 하고 직접 오시라고는 하면서 주주님들이 안 오셔서 저희 뭐 걱정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논란이 지금 있는 게 상장사들은 전자투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예. 사실상 사람들이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당장 잘못하면 거래 안 되고 주식 상장 폐지될 수 있으니 조금 더 유예 기간을 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말씀하신 그런 거랑 전자투표제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강화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라 그래서 간접적으로 내가 펀드에 투자한 기관들이 이제 또 의사 결정을 많이 참여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걸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들도 맞서고 있는 그렇군요. 것이죠. 일단 해보기는 하고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투표 같은 것은. 네,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것조차도 홍보를 해야 되니 어렵긴 하겠지요. 예.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소위 비트코인 등등 이런 맞습니다. 화폐들이죠. 네. 정부가 무슨 규제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를 정식 통화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고요. 네. 이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라는 말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유사 수신업자라고 이제 규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외 없이 이런 거래소는 만들 수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다만 여러 가지 그 규정에 맞춰서 네. 소비자들에 대한 뭐 어떤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나 이런 게 마련돼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 통과한 업체들만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안이죠. 지금 그러니까 거래소들을 다시 한번 검사해보고 네. 괜찮은 업체들만 거래하게 시키든가 다 마음에 안 들면 다 금지시키든가.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뜻이네요. 현재 가상화폐가 전자거래 등에 대한 법률로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온라인 쇼핑몰처럼 통신 판매업이면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근데 이걸 이제 유사수신 업체로 해서 관리 감독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상화폐를 통해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ICO라는 것도 있습니다. IPO에서 이제 ICO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지시키는 등의 이제 규제들이 들어가 있는 법안인데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회의원들 입법 발의로 하려고 하던 중에 원래는 국회의원이 법 만드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제 국회에서 이게 아무래도 규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 여고 야고 딱히 나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 총 때문에 의원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야 이거 계속 가상화폐가 난린데 네. 빨리 규제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일단 정부 입법 발의로 시작을 하고 중간에 의원들을 통해서 의원 입법 발의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속도를 내겠다. 알겠어요. 사실 정부 입법 발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서 자 지금까지 거래하는 거래소들 잠깐 중단하시고 일로 와서 심사 받으세요. 네. 라는 법이 통과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입법 발의로 치면 6개월 걸립니다. 그럼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예. 시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부는 일단 정부가 발의해 놓고 의원들 설득해서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한 10명만 모여서 의원 입법 발의하고 나면 바로 국회에 넘겨서 이제 거죠?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하는 분들이 다 관심거리겠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거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서 샀다가 우리나라에서 팔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도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10% 이상 워낙 거래가 많아서. 그분들도 관심거리겠네요.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자기 집에 남는 방이 있으면 그냥 놀리지 말고 그 방을 그 동네로 출장이나 여행을 하러 온 분들에게 하룻밤 이틀밤 돈 받고 빌려주자. 이런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구현한 게 에어비앤비라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슬슬 빈 방 있으면 나도 그런 거 해볼까라는 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 등등의 의문을 오늘 이하나 리포터가 취재하고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맞아요. 그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게 특정 서비스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원조니까 뭐 클리넥스 같은 느낌처럼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데 네, 꼭 이 네. 서비스 아니더라도 남는 방이 있거나 혹은 빈 방이 있으면 돈 받고 빌려주는 거죠. 네, 그렇죠. 어쨌든 남는 방이 있으면 알려야 되잖아요. 네. 알릴 곳이 필요한데 그런 중개 사이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집이 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집주인이랑 연결해서 숙박비를 내고 집주인은 중개해주는 회사한테 한 10% 내외의 수수료를 떼고 네. 나머지를 수입으로 갖는 거죠. 그래서 잘 팔리는 방이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 벌기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뭐 호텔이나 여관과 경쟁하는 그런 서비스일 텐데.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도 우리 집에 남는 방이 있다면 내일부터 저 빈 방 있습니다라고 방 사진 찍어서 그 서비스에 올리면 손님이 보고 또 운 좋게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 돈 받고 저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과정에서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 자유일 텐데 그러면 불법이고 과태료를 물게 돼 그래요?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일단 어떤 숙박 형태든 지자체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에어비앤비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방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불법 논란이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등록하면 되죠. 구청 가서 나 에어비앤비 한다고. 그런데 이게 요건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숙박업을 목적으로 건축 허가를 낸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빈집, 빈방을 예. 제공하는 거라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 분류는 어느 지역에서 방을 빌려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처음부터 호텔이나 여관 하려고 지은 게 아니고 네, 그냥 그냥 집이라도 네, 되기는 되는데 요건이 있다. 네, 두 가지 분류인데 예. 만약에 도시에 사시니까 예. 도시에 있는 방을 빌려준다 하면 이때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 구청에 신고할 때? 네. 예. 이때는 건축법에서 분류하는 주택이어야 하는데요.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렇게 딱 5가지 주택 형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네요. 모든 네, 주택이 그렇죠. 다 이 안에. 도시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여기 빠져 있네요. 빠져 있죠. 그거는 불법인데 많이 영업들 하시죠. 예. 어쨌든 연면적도 70평이 넘으면 안 되고요. 또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
내국인을 절대 머물게 해서는 안 되고요. 외국인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격 요건 중에 외국어 서비스, 그러니까 영어를 좀 할 줄 아느냐. 이런 게 좀 조건 중에 있습니다. 이건 아니 그 외국인이 영어 못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영어 못하는 외국인이 더 많지.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만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이게 도시민박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탄생했냐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자. 네. 이런 골자로 생겨난 거거든요. 예. 마치 홈스테이처럼 우리나라 가정집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느끼게 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내국인 이용은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강릉이나 부산에 사시는 분이 나 오랜만에 서울에 가서 서울도 구경 좀 하려고 하는데 굳이 뭐 비싼 호텔에 머물지 말고 이렇게 빈방 빌려주는 사람한테 가서 방값 치르고 하룻밤 묵을래요 하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서울에 살다가 혹은 부산에 살다가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네. 뭐 놀러 가면 그 동네에서 민박하시는 분들 꽤 있던데요. 그래서 바닷가 가면 민박집 하나 잡아서 거기서 자기도 하고 하는데 저도 내국인 민박집 주인분도 네. 내국인인데 그럼 그때도 불법이었던 거예요? 요건 좀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도시에서는 외국인 전역 도시 민박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농어촌으로 내려가면 이름이 달라집니다. 농어촌 민박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이때는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건? 네. 그런데 좀 다른 게 있다면 아까 도시민박에서는 5가지 분류의 주택에서 허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단독 다가구 다세대, 네. 연립 아파트. 그렇죠. 예. 하지만 농어촌에서는 단독주택이랑 다가구만 가능합니다. 규모가 좀 작은 거죠. 아니 농어촌에도 논밭에 나홀로 아파트 서 있는 거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유는 어쨌든 예. 농어촌의 정치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큰 주택의 형태는 제외가 된 겁니다. 어쨌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민박이랑 요건은 비슷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도 받고 내국인도 받을 수 있는데 네. 집은 단독이나 다가구여야 되지 다세대나 연립이나 아파트면 안 되고 안 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 빼면 집이 별로 없으니 다 되긴 되는데 네. 내국인만 받아야 되고 그렇죠. 좀 이상하네요. 과거에는 네. 물론 뭐 도시 지역에는 외국인들 많이 오시고 농촌 어촌 지역에는 주로 내국인들 많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네.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주 사시는 분이 부산 놀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논의가 네. 많았어요. 공유 민박업이라고 해서 도시에서 장사를 해도 내 외국인 다 받게 하자. 농어촌이라도 아파트에서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골자에 그 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여론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허용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기왕 외국인이 허용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물론 호텔이나 여관하시는 분은 우리는 이런저런 요건 다 거치고 매번 검사도 받고 하는데 저기는 왜 그런 거 안 받고 하느냐는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네, 실제로 그런 논란이 있긴 하죠. 그걸 뭐 규제를 넣든가 하더라도 금지를 하는 건 좀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최초에 여쭸던 저희 빈방 하나 어디에 사이트에 올려서 빌려주겠습니다 하면 안 되네요. 저는 외국인만 받아야 되네요. 그렇죠. 외국인만 받으신다면 하셔도 됩니다.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정말. 면접을 봤을 때 통과할 정도의 수준이면 돼서 짧게 의사소통만 하면 가능하지 구청 않을까. 공무원이 저하고 영어 시험 본다는 뜻입니까? 약간의 뭐 질문, 필수 질문 정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무슨 질문을 영어로 어떻게 하시는지. 네, 이런저런 또 고민해보고 또 바꿀 부분이 있으면 바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네, 오늘 방송해드린 여러 가상화폐에 대한 입법 부분도 그렇고요.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등등 법을 좀 바꾸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청취자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11시 10분에 뵙죠. 고맙습니다. 하지 않겠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번 달에 인상 조금 오늘 했고 다음번 인상은 내년도 한 하반기 정도. 네. 그리고 내후년도 초에 가서 한 번 더 해서 요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3번 내지는 많으면 4번 정도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향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얼마나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느냐에 많이 달려 있고 네. 미국만큼 그런 폭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 예상하다 보면 앞으로 한 1, 2년 사이에 2번 정도 더 올릴 것 같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죠. 2번 더 올리면 지금보다 0.5%포인트 정도가 더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대략 기준금리가 2%에서 한 2.25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요번 인상 사이클에 좀 고점이 형성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말은 앞으로 1, 2년 동안 경기가 계속 지금처럼 조금씩 좋아지는 미국이 특히 그런 상황을 가정한 건데 네네. 앞으로 2년 후에 미국 경기가 좋을지 나쁠지를 어떻게 예상합니까? 일단은 뭐 중앙은행도 이제 경기 전망 하에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이게 정해진 수순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도중에 진행되다가 경기 여건이 나빠진다. 그러면 뭐 금리 인상도 늦춰지거나 오히려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네. 현재 주어진 정보 하에서의 전망으로는 이 글로벌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에 이 경기 회복에 이제 국면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 네. 그동안 낮았던 물가 수준도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비춰봤었을 때는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으나 현재 금리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금리를 좀 올려놔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내년도 경기 전망이 뭐 약간 좀 갈리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한다라는 거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했었을 때 현재의 기준금리는 뭐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은 올려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궁금한 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 그 자체가 아니라 예를 들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혹은 예금을 하시려고 하면 나한테 주는 이자 혹은 내가 내야 되는 대출 이자 이런 게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서 자꾸 들여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른바 시중금리라고 하는 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금에서야 이제 6년 만에 처음 올렸는데요. 시중금리는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말은 기준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가만히 두든 관계없이 시중금리는 혼자서 움직인다는 뜻인데 그럼 앞으로는 내 대출금리 혹은 내 예금금리는 어떻게 움직일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래도 기준금리 따라 움직입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제 기준금리하고 시중금리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환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 이제 영양제 놔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건강을 되찾으면 영양제를 더 놓을 필요는 없죠. 오히려 영양제 넣는 게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 완화의 폭을 조금 줄여주는 이런 차원이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건강하도록 계속 영양제 주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말씀드리자면 금리를 좀 더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뭐 뭐든지 과하면 뭐 부족함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말처럼 뭐 통화정책도 마찬가지인 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경기 여건이 이미 충분히 성숙되고 회복되고 있는데 계속 낮은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이 자원의 배분상에서 이른바 이 위험 선호적인 현상이 좀 더 투기화되는 성격들이 강해지고요. 네. 또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한다라는 거는 돈이 시중에 넘쳐나는 거니까 이제 이른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특히 또 최근에는 이제 자산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 압력. 요즘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들썩이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경기 여건에 맞게 통화 정책도 극단적인 완화를 갖다가 또 완화폭을 좀 줄였다가 내로는 긴축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조절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사실 물가는 뭐 많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 비교하면 네. 그렇죠. 주가나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게 이게 저금리의 부작용이라고 판단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리기 시작했으면 언제까지 얼마 정도 올릴 거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시장에서 딱 컨센서스가 형성된 건 아닌데 사실 이제 요번에 금리 올린 것 중에 대외 변수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결국은 미국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 인상이 지금 확실시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 기준금리가 이제 역전이 되게 되는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얘기는 향후에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수준과 속도에 있어서 결국은 미국의 통화 정책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다. 우리도.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중요한데
지금 예상으로는 요번에 12월에 금리 올리고 내년도에도 뭐 적어도 2번 내지는 3번 정도까지도 이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걸로 예상이 되어요. 3번 올린다면 0.25%포인트씩 3번입니까? 그렇죠. 예. 뭐 기본적으로 금리 변경 단위는 거의 25bp를 지금 예.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100bp 정도 내년 말까지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를 다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일부는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한국 경제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가 지금 뭐 높은 상황도 아니고 경기가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불안 요인이 남아 있고 또 최근에 뭐 북한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원화 가치가 매우 빠르게 절상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다 쫓아가지는 않고 우리는 한 절반 정도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은행이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6년여 만에 금리를 올리기로 한 배경은 뭐고 앞으로 금리가 계속 얼마나 오를지, 오르면 언제까지 오를지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평소에는 저희가 뉴스 따라잡기를 먼저 진행해드리는데요. 잠시 후에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가 곧 열리기 때문에 만약 그 시간에 채권시장 전문가를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서 오늘은 NH투자증권 박종현 채권팀장을 전화로 먼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 팀장께서도 금리 올릴 걸로 예상을 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더군요. 네, 일단 컨센서스는 대부분 좀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가끔 그런 얘기 들으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금통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네. 밖에서 예상을 합니까? 일단 뭐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변경할 때는 이른바 이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채권 시장에는 종사자들은 그 커뮤니케이션에 좀 더 이제 민감하게 이 와치를 하겠죠. 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지난번 이 10월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 결정이 났지만 한 명의 위원이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남겼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러한 뭐 소수 의견이라던가 또 총재가 어느 그 뭐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는 거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 그동안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다 이런 신호를 꾸준히 주고 있었다 이렇게 네. 좀 평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한 달 전쯤에 했을 때도 그래도 대다수가 금리 더 이상 올리지 말자는 쪽이었는데 한 분을 제외하고는. 네네. 그런데 한 달 만에 다들 돌아서서 이제 올릴 것이라고 하는 게 수시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합니까? 한국은행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명의 소수 의견은 네. 사실상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우세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금리 동결 결정을 해왔지만 이제는 금리 인상 쪽으로 우리 한국은행의 시각이 변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시사했던 시그널의 하나의 어떤 일부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건 왜 올렸다고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현재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25로 이제 역대 최저 수준이었는데 결국 이제 이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는 모든 금리 체계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현재 낮은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경제 여건에 바람직하냐 아니면 오히려 뭐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크냐 항상 이 정책은 득과 실을 이제 고민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해 보면은 한 3% 초반 정도까지 해서 이른바 잠재 성장률을 좀 회복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렇게 경기 여건이 이제는 이제 침체에서 빠져나와서 조금 회복세로 가는 상태에서는 금리 수준도 그에 걸맞게 어느 정도는 조금 올려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관계가 1대1대 대응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의 조정은 어쨌든 정해져 있는 이 정책 변경 회의 때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다음번 회의 날까지는 바뀌지는 않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향후에 금리가 올라갈 거다, 통화 정책이 바뀔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반영되기 때문에 네. 최근 2-3달간 시중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결국은 오늘 있을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동안 올라왔던 금리 수준이 이제 정당화되는 거죠. 아, 그동안 상승한 게 맞는 그림이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다음번 금리 인상 시점은 언제냐 또 얼마나 올릴 거냐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저희는 그 다음번 인상 시점을 일단은 뭐 내년도 한 3분기 정도에서 내년에는 한 번, 내후년에는 또 한 번 이렇게 낮은 상당히 그
느린 속도로의 금리 인상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 금리도 이미 오늘 금리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반영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조금은 이제 오히려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다음번 인상이 또 이제 눈에 다가올 때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그렇겠네요. 것 같아요. 그럼 내년 여름이나 가을 무렵까지는 지금 현재 시중금리 수준이 비슷하게 유지될 거라고 봐도 무리는 없겠군요. 그렇죠. 일단 뭐 가을까지 너무 늦고요. 한 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뭐 현재 금리 수준에서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겠다. 초여름까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NH투자증권 박종현 채권팀장이었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문하나 씨가 전세를 들어갈 때 집주인이 먼저 받아놓은 대출이 있으면 그 대출금을 갚게 하고 감액 등기라고 하는 것도 꼭 하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 감액 등기는 또 뭡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살다 보면 사실 큰 욕심만 안 부리면 큰 사기를 당할 일도 사실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이게 단 하나 예외가 있는 게 바로 전세입니다. 내가 욕심 부린 것도 없는데 어쩌다 보면 세입자의 거의 전 재산인 전세금을 날릴 수도 있어서 이게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꼭 하고 확정일자 도장 꼭 받고 그리고 실제로 이사가서 살면 내 전세금은 나라에서 보장해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 조심하실 게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집주인이 먼저 받은 대출이 있었을 경우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런 집에 전세 들어가기가 불안하니까 제 전세금 받으셔서 그냥 써버리지 마시고 꼭 이 돈으로 먼저 빌리신 은행 대출 갚으세요 이렇게 계약서에 꼭 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챙겨봐야 되는 게 집주인이 실제로 돈을 갚는지 그리고 감액 등기까지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면 은행은 그 집에 1억 원의 근저당 설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00만 원입니다. 주가가 100만 원을 넘는 주식을 우리 증시에서는 소위 황제주라고 합니다. 현재 한 주에 260만 원대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황제주는 사실 몇 종목 안 되는데요. 그런데 하루에 가격이 200만 원씩 오르고 내리는 그런 투자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가상화폐의 일종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한 개에 $10,000를 넘어섰던 비트코인이 밤사이에 $11,000까지 치솟았다가 또 곧바로 $2,000 이상 떨어지는, 그래서 한순간에 200만 원 이상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는 한 개당 $1, 약 1,000원으로 출범했던 시작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는 하루에 200만 원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참 그야말로 변동성이 엄청나죠. 그래서 역사적인 투기 사례로 꼽혔던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나 18세기 영국에서 발생한 남해 회사 주식 거품 등의 이 비트코인이 비견되고 있기도 한데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은 이 남해 회사 주식에 당시에 투자했다가 지금 돈으로 33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날렸답니다. 이렇게 투자해서 처참한 실패를 맛본 후에 이 과학자가 남긴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별들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측정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더라. 이 300년 전에 투자에 실패했던 유명한 과학자가 남긴 이 말, 아마 오늘도 요즘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조금 전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6년 5개월 만에 드디어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는 건데요. 금리를 올리는 배경은 뭐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오르게 될지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전세 들어갈 때 집주인이 이미 받은 대출이 있을 경우엔 감액 등기라는 걸 꼭 하라고 하던데 그건 또 뭡니까? 이런 질문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릉시 지역에 건조종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야외에서 불이 잘 붙는 물질들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1월 30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